이어지는 강연은 여화수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여화수입니다. 이제 슬라이드가 준비가 됐네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저도 사실 그 발표를 할 때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내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듣고 그다음 여러 가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도대체 뭐가 스마트 시티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원하게 스마트 시티가 뭔가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다시 생각했는데 그럼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저희가 좀 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전략을 만들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전략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게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국가 테스트 베드들입니다. 부산에도 있고요, 세종에도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3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고요. 부산도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기존의 도시하고 큰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요. 그냥 빌딩들이 들어오고요. 멋있는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스마트 시티라고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 보면은요, 이런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익숙하신 서비스들이죠. 아마 오늘 돌아다니시면 여기저기 다 이런 서비스들 있을 겁니다. 헬스케어부터 리빙, 에듀케이션, 그다음 데이터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 부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의 스마트 시티들도 이러한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느 도시가 어느 쪽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갖고 가고 있느냐라는 정도의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좋게 생각하면 스마트 시티들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 보편화됐구나라는 이야기로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특징 없는 스마트 시티들 아니야, 그냥 남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그저 그런 도시 아니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의 정의부터 다시 보자면 스마트 시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빨간 글씨만 읽으시면 돼요. IoT 센서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커넥션, 그러니까 통신 기술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있어. 이러면 모두 다 이거 우리 스마트 시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의가 굉장히 위험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기술 중심적인 주의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이파이의 유토피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정의는 이제 조금 버리고 도대체 뭐가 스마트 시티인가 한번 다시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라.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분들한테 나눠주면 그다음 회사가, 학교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까? 데이터만 모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거버먼트 몇 점 영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모아서 놓으면은 저희는 그거를 거대한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요, 데이터 그냥 그렇게 모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모을 때는 데이터를 굉장히 잘 정제해야 되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개런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퀄리티를 개런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 데이터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에 해당되는 그럼 다음 스텝은 뭐야? 이 데이터 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단어부터 다시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선생인지라 단어 하나씩 뜯어보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혹시 스마트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예, 다 스마트하신 분만 여기 모여 있고 한 분 빼고 다 스마트한 분만 모여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IT를 쓰고 있으니까 스마트하다. 그다음 어떤 사람한테는 스마트가 커넥티비티 이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는 저 같은 시빌 엔지니어한테는 서스테너빌리티, 리질리언스 이게 스마트한 것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또 데모크라시가 얼마나 보장이 되느냐가 스마트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옆에 사람 보셨었죠? 그 사람 왜 스마트하던가요? 전 그렇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 제 옆에서 자, 우리 어느 식당으로 가야 되지라고 했을 때 그 식당을 곧장 찝어주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제일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스마트하죠? 왜냐? 나보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 스마트 시티는 어떤 도시여야 된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잘하는 도시여야 됩니다. 자, 그럼 시티는 뭘까요? 도시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역사, 그리고 공간, 장소,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활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시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문화과학 기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인프라스트럭처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통신도 그러한 인프라의 하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 이런 것도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의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프라스트럭처들도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요. 항만도 그렇고요. 철도도 그렇고 공항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우리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뭐라고 보냐면요. 거대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쭉 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부산이 굉장히 트래픽 측면에서 굉장히 나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막힙니다. 굉장히 막히고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교통신호등 있잖아. 교통신호 있잖아. 근데 왜 제대로 제어를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지나갈 때 녹색불을 안 켜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불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사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 측면에서 보면 오늘 부산에 컨퍼런스를 오는데 내가 몇 시에 출발을 해야 되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의사결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인프라스트럭처들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의사결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미래에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들로 우리 도시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될까? 이 에너지 제너레이션의 문제 또는 그 에너지 믹스의 문제,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댐을 건설해야 되는데 댐을 어디다 놔야 되지? 어디다 건설해야 되지? 이런 것도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 문제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크게 4가지 단계의 의사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플래닝 단계입니다. 계획할 때에 제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플래닝뿐만이 아니고요. 팔러시 쪽에서 정책적인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 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실시간으로 하는 컨트롤 단계까지 4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서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은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계획 단계, 정책 단계, 운영 단계, 제어 단계에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브레인, 저는 그게 바로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이어야 되는데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또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요새 참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잘 얘기 안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건 보통 Evolution to Connected and More Intelligent Society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엔 크게 3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지능화, 그 다음에 연결성, 그리고 자동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를 아우르는 핵심 시스템은 저 가운데 있는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실제 세상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가상 세계에서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다시 실제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도시에서의 버전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디지털 트윈은 기계공학 쪽에서 기계를 설계할 때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도 자, 우리도 그러면 그런 개념을 여기다 써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디지털 트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센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그노스틱,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 센싱을 했으면 센싱으로 끝이 아닙니다. 도대체 현재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알고 나면은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딕션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프리딕션 할 때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컨트롤 단계로 다시 우리의 도시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사이클들을 다 만드는 것, 이게 저는 전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략에서 저희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구나 그렇지만 또는 어느 인프라나 그렇지만 열화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그 나이가 쭉 들면 연골이 하나씩 닳기 시작하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노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런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저 커브가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모양이요, 위쪽으로 약간 볼록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초기에는 쌩쌩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보시면 뭐 30대까지는 연골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30대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거기서부터 연골에 쫙 빠지기 시작하고요, 이 노화 현상이 또는 열화 현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현상을 예측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화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크게 4가지 전략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전략은 굉장히 오래된 전략인데요, 리액티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반응 전략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신호가 오면 그때 병원에 가자, 이런 겁니다. 어디 부러지기 전에는 나는 절대 병원에 안 간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어떤 전략하에서 행동하시느냐? 리액티브 전략 가운데서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분들은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나은 전략이 뭐냐면 프리벤티브 전략이 있습니다. 프리벤티브 전략은요, 이런 겁니다. 그래, 나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을 거야. 이게 프리벤티브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뭔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런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 전략,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 다음 전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뭐냐면 프리딕티브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의 헬스케어 같은 서비스들 같은 경우도 프리딕티브 전략을 써야 되는 건데요,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가라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나서 여러분이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어떤 상태로 변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저게 프리딕티브 전략입니다. 이 프리딕티브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드리븐 전략으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측하지? 우리가 다음 달의 상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이게 바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는 오토메이티드 된 매니지먼트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거고요, 로봇이 다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를 이런 프리딕티브 전략 하에서 운영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로에 보시면 가끔 이제 포트홀이라는 거 있죠. 운전하시다 보면은 도로에 구멍이 뻥 뚫립니다. 뻥 뚫리고 나서 여러분 그 위를 바퀴로 밟고 지나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잘못하면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요, 안 그러면 바퀴축이 약간 데미지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차에 심각한 데미지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트홀 같은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략이 이겁니다. 자, 그거 보고만 있을 건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예측이 사실은 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비가 왔어. 그러면은 내일의 포트홀 상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에 온도가 굉장히 떨어졌었어. 그러면 포톨 상태 달라집니다. 이러한 상태들을 저희가 예측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럴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액션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도로에 크랙이 굉장히 많았어. 그 크랙들이 쫙쫙 갈라지고 있었어. 이게 현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이 크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보수 방법이 있는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이게 오래 갈 건가, 이런 것들을 쭉 트래킹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알아내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프리딕션들이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좀 차이가 납니다. TBM이라는 거는 이 전략은 그 타임 베이스드 메인터넌스인데요.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요. 이거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저 밑에 상태들, 뭐 상태가 2나 3이나 떨어지면은 사람의 건강으로 치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도 죽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CBM 전략, 저 전략은 뭐냐면요.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 전략인데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데이터를 갖고 가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상태를 예측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저희 모의 실험에는 뭐 이거는 사람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거는 인프라의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8, 9, 10으로 40년 동안 유지됩니다. 굉장히 유지가 잘 되죠. 그럼 이런 전략들을 어디 쓰느냐라고 하면 기계에도 쓸 수 있고요. 인프라에도 쓸 수 있고요. 무기 체계에도 쓸 수 있고요. 각가지 종류의 노화가 되는 모든 종류의 컴포넌트들은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은 안 하네요. 제가 이런 상태를 예측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통은 이런 종류의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어떤 프레임워크냐면요. 우리가 이런 CBM 전략 또는 프리딕티브 매니지먼트 전략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시스템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시스템 안에는 처음에 데이터 프로세싱해서 진단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인스펙션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의사결정하는 구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되는 그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구조로 스마트 시티를 설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드론으로 취득하든지 영상으로 취득하든지 센서로 취득하든지 데이터들을 취득하고 그다음 그 데이터를 허브에다 쌓아놓는 것, 그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상태를 알아내는 겁니다. 다이아그노스틱입니다. 그래서 다이아그노스틱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딥러닝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저희가 뭐 도로 포장, 그 다음에 기계, 철도 이런 것들을 다이아그노스틱을 해보면은 머신러닝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진단된 결과를 계속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걸 빅데이터로 만들게 되고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하는 컴포넌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의 라인들은 보시다시피 데이터 기반의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쪽의 라인은 조금 다릅니다. 밑에 쪽 왼쪽 아래 라인은 이제 그 다른 종류의 지원하는 컴포넌트들인데요. 왼쪽 아래 거는 스마트 도시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저희가 3D GIS도 필요하고요.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같은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데이터에 대한 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시뮬레이션 필요합니다. 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예측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교통사고 같은 거는 데이터로 예측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교통사고는 희귀한 이벤트입니다.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에 동일한 사고가 2번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강제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걸로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인 목표는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컨트롤 단계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다 AI를 써야 되지? 그래, 우리 스마트 시티 하는데 아무거나 AI 여태껏 썼어. 근데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요. 요 핵심 유닛들의 AI를 활용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도로를 쫙 촬영을 해봤습니다. 드론을 대략 100m 안쪽으로 띄우고 HD급 이상의 카메라를 띄우게 되면 도로상의 크랙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미세한 크랙은 안 보이고요. 어느 정도의 크랙들은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크랙들을 쭉 본 다음에 이걸 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그다음 딥러닝을 통해서 야,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지? 라고 하는 진단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어디는 요 도로 구간은 지금 당장 유지보수를 보내, 이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대략 20%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마트시티라는 게 비용 절감 만들 거면 만들지 마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3조 원 4조 원 들였어, 세종에다 만들었고 부산에다 만들었는데 도대체 뭐에 쓰지? 이렇게 만들면은 20%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재미있는 예를 몇 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모빌리티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여태까지는 그 자동차를 그냥 몇 대가 지나갔는지만 카운트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트래킹합니다. 트래킹한다는 게 뭐냐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러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트래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카이스트 앞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도로입니다. 자, 요거는 그 노타라는 저 밖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 한 기업이 만든 건데요. 아,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예, 요거는 뭐냐면요, 저희 실험실하고 저희 학생들인데 비전 기술 중에서도 키포인트 디텍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기술을 결합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 요 관절 부분들이 다 인식이 됩니다. 왜 인식을 하냐면요, 저 보행자가 지금 얘가 도로에 뛰어들 것인가 안 뛰어들 것인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 쪽에 화살표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머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을 다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보행자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 보여드리는 시스템은 이거 사실은 이제 2015년에 저희가 만들었던 시스템인데요. 이거 사실 도로공사에서 교통 예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추석 때 보시면 교통 예보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게 다 이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세계 최초의 머신러닝으로 만들어진 교통 예보 시스템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머신러닝으로 이런 걸 한 적이 없었고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왜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요 다음에 구글도 역시 교통 예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2021년이고요. 정확하게 논문이 안 나와서 저희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는 이제 슈퍼 세그먼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개의 링크를 같이 보는 방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방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만들었던 구조하고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좋아했죠. 구글이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 거는 이것도 저희가 2016년에 만들었던 시스템인데 이거 이제 예측을 해줍니다. 뭘 예측해 주냐면 언제 도착할지 당연히 예측을 해주고요. 한 가지 더 예측을 해줍니다. 지금 경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색 경로하고 빨간색 경로가 있는데 빨간색 경로에 보시면은 빨간 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점들이 뭐냐면요, 거기 갔다가 그 시간에 죽을 수 있어 라는 점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게 후미 추돌 사고의 확률을 예측해 줍니다. 그래서 저기에 도착했을 때는 후미 추돌 사고가 저렇게 높아지니까 조심해라 라는 이러한 종류의 예측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측 엔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대략 보면 이제 MAP로 보면은 6시간 후를 예측했을 때 3.94% 정도의 오차율입니다. 정확도가 아닙니다. 오차입니다. 오차가 3.94% 정도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순히 이제 AI만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하고 AI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모델 기반의 방법론들하고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사고가 났을 때도 예측해주는 엔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전 쪽에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이 시스템들은 이제 교차로에서 사람을 디텍트하고 차를 디텍트하고 다 움직임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 위험하냐, 어느 교차로가 위험한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보행자들이 위험한가 진단을 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만든 건데요. 이건 2019년에 만든 시스템인데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 때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 기간은 한 달이고 데이터 읽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델 만드는데 2주 걸렸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얼마나 되냐면 데이터 읽는데 실제로 2주가 걸렸어요.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세 가지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다음 달에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날 것인가 예측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일어났나 코절 팩터들을 어널리시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사고의 위험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 전체를 돌렸습니다. 이게 대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빨갛게 나온 지역들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다음 한 달 동안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크해 봤습니다. 얼마나 정확한가? 저는 사실 기대를 어느 정도 했냐면요. 이거 55%면 잘 맞춘 거다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50%면 그냥 랜덤이거든요. 반반이거든요.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래서 55%면은 한 달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연인지 다행인지 대략 한 70% 정도의 그 정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 지역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들이니까 가서 사람을 구해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만들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비용을 줄이던가 비용을 줄여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해서 좀 더 뭔가 사회 공헌을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 위주로 만들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운수 회사들 분석한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데이터 큐브 스트럭처를 설계를 해서 보시면은 저기 그 녹색 표시가 나온 운수 회사가 있죠. 저희 직원은 15명인데 바이올레이션은 235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운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은 가렸어요. 까맣게 가렸어요. 제가 고소당할까 봐 그랬는데 다시는 저 관광 회사는 안 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리포트 쭉 해줘서 정책에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정책에 뭐에 사용하냐면요. 의사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해줘야 되는 시스템이고 지원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의사결정을 직접 해라라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툴을 더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대전에 실제로 택시가 돌아다닌 궤적들입니다. 근데 이런 궤적을 가지고 있으면 분석을 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요새 전기차 이제 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전소 어디다 둬야 되지? 불만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게 그걸 뽑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지역에 몇 개의 충전소를 설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요. 앞으로 교통의 미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DR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Demand Responsive Transit인데요. 여러분이 콜하면 그러면 이제 셔틀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굉장히 편합니다. 뭐 저희 집 앞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셔틀이 돌고 있는데 굉장히 뭐 사람들한테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문제가 이겁니다. 사람들의 움직이는 패턴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실제 세종시의 사람들의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주로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 가지?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하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절로 가는 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택시를 타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패턴을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서비스들에 대해서 최적화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몇 대를 둬야 되고 그다음 택시는 몇 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디맨드 트랜짓은 몇 대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종류의 시스템들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적화를 했더니만 최소 20%는 좋아지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그 고속도로에서 자, 고속도로도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막히면 어떻게 하느냐? 교통 예보만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어떤 컨트롤을 하냐면요. 속도 제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100km로 가면 안 돼. 여기는 70km로 가야 돼. 왜? 앞에 사고 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대수를 줄여줍니다. 그럼 고속도로가 잘 뚫립니다. 저희가 램프 미터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시뮬레이션하고 AI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지느냐? 오른쪽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있는 막대가 비포 앤 애프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뮬레이션 엔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마지막 토픽이 요겁니다.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신호 굉장히 짜증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서울이나 수도권에 교통신호등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뭐 수천 개입니다. 그럼 그 수천 개의 교통 신호들이 다 마치 하나처럼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내가 갈 때마다 신호등이 다다다다 켜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수천 개의 신호등이 함께 코디네이션을 해서 시그널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처럼 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저희가 시뮬레이션들을 만들고 AI를 만들고 이런 신호를 하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조금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세이프 시티 만들어야 되고요. 컨비니언트한 시티, 그다음에 코스트 이피션트한 시티, 서스테너블 시티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구축해야 되느냐?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브레인,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스마트 시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